자, 그러면 이제 그 정부가 이제 그 개화 정책에 필요한 정보 수집과 아, 인재 양성을 위해서 이제 일본에 이 조사 시찰단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청라의 영성사를 이제 파견을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조사 시찰단부터 이제 좀 얘기를 하면 이 조사 시찰단은 심사 유담단 또는 그 일본의 그 일본 국정조사단이라고 해요. 예. 그 요때 조자라는 것은 이제 그 조선할 때의 조죠. 예, 조선할 때의 조고, 예, 사자는 선비 사자인데 조선의 선비를 파견했다. 이런 걸 이제 그 해갖고 파견한 거야. 그 일본에 파견한 이동이라는 승려가 있는데 그걸 이제 보고 활동의 결과를 보고받고 조선 정부는 그 당시 김옥균이나 박용호 같은 사람을 파견해서 일본의 이제 개화 실태를 시찰하도록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의 어떤 정부기관과 산업 시찰을 하고 통일기무 가문의 운영과 개화 정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고 이제 파견했죠. 그리고 이제 파견하고 나서 그거 이제 돌아오고 나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때 이제 그 보고서가 문견 사견,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찰기 이런 것들 썼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면 그 당시 그 둘러보고 나서 이 책 이제 이런 책들을 이제 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도착했던 그 뭐냐 조사 시찰 때 갔다 왔던 이런 사역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통일기무화문의 그 핵심적인 역할로 배정을 받게 돼요. 예. 자, 요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영성사 같은 경우는 뒤에 있으니까 좀 읽어볼게요. 예. 먼저 이제 조사 시켰다는 내용을 보면 정부 내에 영민하고 확신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은 중견관료 12명과 수행원 62명을 구성된 조사 시켰다는 1981년의 4월에 일본을 건너가 4개월 동안 일본의 정부 기관은 물론 각종 산업시설을 구체적으로 시찰을 했고 일본의 발전상을 직접 보고 들은 시찰단은 각기 맡은 분야에 관한 자세한 보고서를 제출해서 그 개화 정책을 추진에 뒷받침해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 조사 시찰단을 이제 파견할 때 그 당시 이제 그 위전적 사운도 격화됐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언급한 그 제2차 수신사 이렇게 파견해서 그 조선청에 유포됐잖아요. 그러니까 위전적 사운도 격화됐기 때문에 몰래 파견했다고 그래요. 여기는. 자, 그 다음에 청라에 파견된 것이 영성사인데요. 이 영성사도 1881년에 파견됐어. 그래서 이제 이때 이 파견된 배경을 보면요. 조선과 청나라가 이제 약정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이제 군기제도의 기술수를 위해서 천진기기구의 공학도를 파견한다라는 약정을 이제 뭐냐면 체결을 했고 그때 이제 어린 학생들, 젊은 학생들과 함께 김유신, 어윤중 이런 사람들이 개학파들이 중심이 되었고 들어갔어. 예, 그걸 공부하려고. 자, 그래서 이제 갔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1년 만에 돌아온 거야. 왜냐면 이게 이제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부족했고 서양의 과학 기술을 이제 받아들이기 위해서 수학이나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엔 돌아왔어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는데 이건 이제 근대 병기청이었던 어, 기기창을 설립했죠. 기기창을 경기 공장이었던 기기창을 설치했다. 음. 삼청동 북창에 이제 위치했죠. 그래서 청라에 구입된 증기기관을 이용해 갖고 나름대로 이제 또 과학기술 서적 같은 걸 바탕으로 해서 뭐냐면 기기창을 설치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김유신이 이걸 만들고 나서 우리가 관련 그 기기를 다루는 법을 모두 배운다 해도 기계를 구매하여 무기 공장을 세우지 않으면 실험할 곳이 없다. 그래서 기기창을 설치했다는 거 이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옆에 이제 앞에 조선청의 유포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이제 그 15년 개정 교과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여기 이제 내용 중 보면 음, 왜 조사 시찰단 왜 암해어사가 되었는가? 그래서 조사 시찰단이 몰래 파견됐다고 했죠. 예, 왜 그랬는가? 예, 여기 보면 자, 1891년 1월 2일부터 뭐 10명의 동래부 암행어사가 한성을 출발했고, 근데 왜 고종의 밀명을 내려 암행어사가 일본의 근대문을 파악하고 했을까? 그래서 요때 이제 출발할 땐 자기도 어디로 갔는지 몰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산으로 가서 암행어사 한번 해서 파견했는데, 나중에 부산에 도착하고 나서 편지를 열어보니까 이제 일본으로 가라 이런 내용이 있었나 봐요. 그건 이제 뭐냐면 당시 조선은 조선 책략이 유포되면서 개화에 반대하는 유학생들 위전 척사 운동이 다시 불붙고 있었다. 자, 이에 고종은 반대하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조사 시찰단을 암행어사를 임명하여 일본에 파견했다. 암행어사가 되면 동네까지 여행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었다. 자, 우여곡절 끝에 이들 조사 시찰단은 3월 말에 동래부에 직결해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자, 이때 이제 유수행제 반대의 어려움 속에서 조사 시작단을 파견한 것은 당시의 정부의 개혁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당 교과서 내용을 볼게요. 자, 그 해당 교과서 내용을 보면 이제 조사 시찰단이 이제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보고서를 이제 제출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조사 시찰단 상반된 보고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는 좋게 생각하고 통상에서 한쪽에서는 나쁘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박규수와 유흥계 영향을 받은 홍영식과 아직 유교적 가치관에 몸에 있던 박정양은 일본에 돌아온 후 서로 상반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 홍영식은 일본이 이룩한 발전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도 노력하면 발전을 이룰 수 있음을 강조했지만, 박정양은 일본이 외형적으로 부과한 건 인정하였지만 그로 인해 나라가 나빠지고 생활 풍습이 서구화된 걸 지적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사 시절 때 보고서는 후에 이제 정부가 개혁 정책을 하는 방법과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당시에 또 파견된 게 보빙사예요. 보빙사. 보빙사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자, 미국하고 이제 수교한 다음에 그 답례로 이제 보빙사를 파견했죠. 어, 그래서 이 보빙사는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 공사관도 설치하고 등등해갖고 이제 고마운 말에 답례 보빙사를 파견했는데 이게 1883년이야. 예. 요 내용은 좀 이따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이 부분은요. 이 보빙사는. 그리고 이제 보빙사 관련돼 갖고 미대형 교과서에 좀 있는데 요거까지 좀 읽고 이제 좀 보죠. 자, 이 보빙사가 여기 있는데 보빙사는 서구 열강에 파견된 최초의 외교 사절단이야. 그러니까 정권 대신 민영이 부대 대신에 홍영시 사절단을 이끌고 이제 미국의 근대 제도와 문물을 살펴보는 것으로 물론이고 그 내정을 간섭한 청원 견제한 자주 외교 입장에서 이제 발했죠. 왜냐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의 청나라 내정관이 심하니까 그래 이제 반발해 갖고 이제 청나라보다는 미국이나 러시아에 이제 이렇게 왜냐면 연결해갖고 청을 좀 배제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미국이 우리한테 호의적이죠. 공사관도 설치하고 다른 데서는 뭐 대리공사나 파견했는데 그거에 대해 고마움을 느껴서 은혜를 갚는다고 해갖고 그 당시 이제 뭐냐면 파견을 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을 보면 이제 일단 경로를 보면 제물포에서 이제 요코하마로 가서 샌프란시스코를 건너서 워싱턴, 뉴욕 이렇게 이제 있죠. 그래갖고 있고 이때 이제 그 보빙사 인원이 이제 있어요. 일행 그래갖고 이제 민영인을 단장으로 해서 8명의 그 조선 관리와 외국인 통역관을 이제 뒀다. 예. 그리고 이제 6.1전 같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남아가 공부를 했다가 나중에 어 갑신정변이 일어나니까 이제 6.1준이 이제 갑신정변 사람들하고 이제 김옥권이 친하니까 불려 소환을 해요. 그래갖고 6.1준이 다시 이제 갈 때는 이쪽으로 오지 않고 유럽 쪽으로 건너갔어. 그래갖고 이쪽 유럽 거쳐서 일본에 다시 와서 들어왔죠. 그래서 세계 최초의 이제 우리나라 사람으로 일주일을 하게 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그 내용도 이제 좀 보시면 되고요. 자, 보빙사이드는 40일 동안
미국에 머물면서 공장, 신문사 등 근대 시설을 들려서 보고 보스턴 만국 박람회를 참가했어요. 그래서 이제 귀국한 후에 이들은 그뭐 미국을 새로운 근대 모델로 여기고 우정 총국, 그러니까 미국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보빙사를 통해서 우정 총국, 농무 목축 시험장 등 근대 시설 도입에 신경 기울였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것이 농무 목축 시험장이에요. 이게 09년 기출 문제 나왔던 거예요. 미국의 선진 영농 기술을 도입할 목적으로 최경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만든 게 뭐냐면 뭐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식 우편제도 이런 것들을 만들었죠. 그래서 나중에 홍영신이라는 사람이 어, 우정국 창설을 이제 주도하죠. 물론 이제 도중에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서 갑신년이 일어나서 흐지부지 됐지만,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의 교육제도 수행 인재 양성 이런 것들을 뭐냐면 요구하죠. 홍영식 같은 사람들이 홍영식이 고종의 기국복을 하면서 미국의 교육 방법에 대한 어떤 것을 본받아서 인재를 양성하자. 그래서 일본보다 미국이 훨씬 발전돼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또 주장을 해요. 그리고 한국의 최초의 국비 미국 유학생 있죠. 아까 얘기한 육일준. 음, 육일준 여기 남아가지고 공부하다가 나중에 돌아오면서 세계 일주를 하게 되고 이때 이제 뭐냐면 최초로 이제 세계 일주를 하면서 쓴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시 서유관문이라는 책 있죠? 예, 서유관문 이 책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어, 그 당시 이제 한글 친서 같은 것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국서를 한글 번역해서 그 당시 미국 신문에 게재를 했거든요. 이게 뉴욕 헤러드 그 신문에 게재된 국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왜 미국에 이런 것들을 게재했냐? 조선이 독자적인 문자를 가진 자주 독립국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뭐냐면 국서를 했고 그 국서에는 대조선국, 뭐 대군주 이런 것들을 사용했고요. 강서 연호가 폐기됐어. 이런 거는 독립국가의 표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받고 다시 넘어가서요. 위전척상 운동에 대해서 좀 더 보죠. 다음. 자, 위전척상 운동은 크게 네 시기를 나눠볼 수 있어요. 아, 하나가 통상 반대 운동, 그 다음에 또는 개화 반대 운동, 개항 반대 운동, 한일우병 운동 이렇게 이제 있는데 요거 제가 이제 좀 정리하면서 넘어갈게요. 예. 기본 강의 교재 좀 보면 넘어가죠. 아이고, 넘기는 걸 잘못했네. 예. 자, 위전척사의 의미는 뭐냐면 바른 것을 지키고 위정이죠. 사악한 거가 이단을 물리치자 척사야. 여기서 바른 것이란 뭐냐 하면 정통적인 성리학적 질서죠. 사악한 건 서양 문화야. 근데 이제 이 정통적 성리학 질서는 이미 우리 것이 됐죠. 우리 것을 지킨다는 의미도 동시에 있어요. 또 그다음에 위전척사운동의 주도층은 성리학을 신봉한 보수적 유생들이고요. 그리고 위전척사 운동은 내리시기도 이제 나눠볼 수 있죠. 그래서 1860년대 통상 반대 운동, 그 다음에 1870년대 개항 반대 운동, 그다음에 1880년대 개화 반대 운동, 그 다음에 1890년 항일 요병 운동 이렇게 있고 주로 이제 통상 반대 운동, 뭐 개항 반대 운동, 개화 반대 운동은 상소 운동 형태로 전개됐어요. 상소 운동. 그리고 통상 반대 운동과 개화 반대 운동은 주로 이제 노동 계통들이 이제 주도를 했어. 노동의 유리동을 이제 입장에서 이제 주장했고 요 개화 반대 운동은 영남 쪽이니까 남인 계층이죠. 남인 계층들, 남인 계층에서 유리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주장했다. 그래서 이제 1860년대 그 통상 반대 운동은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했고요. 그 당시 누구야? 흥성대원군의 정책들, 통상 그 항상 반대를 냈던 그 정책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뒷받침했고, 그래서 이제 열강대 통상 요구와 병인양 심리양로에 대응해서 이양로의 주전로 기정직의 척사소, 그 약물, 그 서양의
그 물건들 금지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했던 거. 그래서 이제 그 서양의 무력 침략에 대해서 척가 주전을 주장하면서 그 대원군의 통상 수교 고분 진술을 뒷받침했다. 그 약물 금단론, 양화 백청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양일체론과 개항 불가론은 강화도 조약 전후로 이제 했죠. 최익현, 김평무, 유중군 이런 사람인데 대표적인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온 게 최익현의 오불가소론이야. 어, 그래서 이 지부 복골 척하이소라고 또 하는데 이건 뭐냐면 도끼를 가지고 와서 궁궐의 그 기둥에 어, 박아요. 그래갖고 상소 올려. 만약에 상소 안 받아들이면 나 이거 도끼를 빼갖고 날 죽겠다. 내 스스로 목을 치겠다. 이건 이제 의미거든요. 이런 상소 형태는 조선시대에도 흔했어요. 네, 물론 이제 죽진 않았죠. 안 받아들인다고 해서. 자, 그래서 이제 이 체육회 오불가소론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요 오불가소론의 내용을 보면 그 당시 일본의 침략이 국가 자주성이 손상된다. 그리고 공산품과 농산품이 부등가 교환이 되면 산업이 팔탄된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무한한 공산품을 생산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유한한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결국에 교환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어, 나중에 국가 경제가 파탄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최익현이 처음 주장한 건 아니고 그 앞에 뭐 이항로나 기정지나 그런 사람들이 그 주장했던 내용을 최익현이 다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주교 확산에 대한 미풍 양성을 파괴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주장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때 내었던 캐치프레이즈, 아까 이제 외양일체론이죠. 그래서 고종이 강화도 조약을 맺을 때 일본의 예전에 우리가 이제 통상 수교한 것처럼 맺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어, 그때 일본하고 지금 일본 다르다. 지금 일본은 양놈하고 결탁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예전에 맺었던 어떤 조약 약조도 뭐 기회약조나 이런 임신약조하고 다른 성격의 문제다. 그 외양일치론을 주장했죠. 그래서 일본은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서양과 마찬가지다. 일본의 개항을 반대했죠. 그 다음에 이제 1880년대는 개화 반대 운동. 그 다음에 이제 요때 신사정익 때 신사척사 운동이라고 해요. 요때부터 정부의 대립 구도가 형성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활동했던 사람들은 이제 주로 영남 만인소 같이 좀 남인 측에 있는 인물들이 좀 많아요. 예. 그래서 조선 책략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고 그리고 민시정권 개혁파 고종을 비판한 내용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냐면 영남 만이소죠. 예. 만이소는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상소를 올릴 때 10,000명이 여기 뭐냐 연석을 해가지고 사인을 받고 올리는 거야. 이 만인소 형태는 이미 조선후기 때부터 있었어요. 영남 그 남인들이 쫓겨나면서 이제 말빨이 안 되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갖고 만인소 형태로 자기 의견을 간추시키고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영남을 시작해서 전국에 확산이 됐고요. 김홍직 탄압을 이제 주장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홍제학이 만원 척사서를 주장해요. 예,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고종을 욕하면서 고종이 친정 아래 서양의 문물과 양학이 만연하여 종모와 사직이 위기에 빠졌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설치했던 통일기문 아문 학파와 오이제 부활을 주장했죠. 요거 이제 올리니까 이제 그 고종이 그냥 뚜껑이 열렸죠. 그래서 홍제왕을 이제 처형시키고 그렇게 해요. 예. 자, 요게 중요한 게 이제 요건데 영남 만이소인데 자, 영남 만이소에서 이제 각계 이제 그 왜 그 뭐냐면 일본이나 러시아나 미국을 왜 반대하냐 수교를 자, 요 내용들 다 적어놨어요. 예, 여기 보면 일본은 우리의 원래 예전에 매여있던 나라다. 삼프 외당이 어제 읽었고 임진왜란이 수건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우리 땅을 잘 알고 수육 노충지대를 점거하고 있는데 그들이 우리의 허술함을 알고 함부로 쳐들어오면 장차 이들 어떻게 막겠느냐. 미국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하죠. 미국은 원래부터 우리가 몰랐던 나라죠. 잘 알지도 못하는데 공연히 남의 권유는 이제 김홍직이 이제 항추시에는 이제 뭐냐 조선 침략을 얘기해요. 자, 불려졌다 그들이 재물을 요구하고 우리의 약점을 알아채려 어려워 채려 어려운 청을 하거나 가도한 경우를 떠맡긴다면 장차 이렇게 응할 것인가? 러시아에 대해서 얘기하죠. 러시아. 자, 러시아는 본래 우리가 허미가 없는 나라죠. 괜히 공연히 남의 말을 듣고 틈이 생기나면
우리 위신이 손상될 뿐만 아니라 만약 이들 구실로 침략해 온다면 장차 이렇게 어떻게 맞는가? 영남 많이소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1890년대는 이제 한일 의병 운동으로 이제 바뀌죠. 그래서 뒤에 얘기했지만 을미사병과 단발력 계획에서 을미 의병들이 일어나고요. 1990대 들어오면서 이제 만국공법 체제를 인정해. 예전에는 뭐 하이간에 입각해서 주장했지만 그래서 만민공법 체제를 인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우리를 침략한 건 만민공법에 위배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나름대로 좀 눈에 띄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의인은 반침략 반회의 자주 운동이었다. 그러니까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위전척사 운동 주장했던 사람들이요. 자, 그런데 이제 한계가 있어. 한계는 뭐냐면 조선왕조의 전제주의 정치체제, 그 다음에 지주 중심의 봉건적 경제체제, 양방 중심의 차별적 신분제도나 성리학적인 어떤 유일사상체를 유지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개화파보다는 저 개인적으로 좀 나은 것 같아. 왜냐면 이들 상당수가 나중에 이제 뭐 한일 병탄을 당하거나 그다음에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 세력들이 이들 계열이야. 유전척사 운동 계열. 그래갖고 이제 근데 개화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개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보면 다 이제 뭐냐 친일하거나 나라 팔아먹거나 그렇게 이제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개화파는 심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심의 논리에 따라서 친일파 매국노가 되는데 이 척사파들은 명분과 의의를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뭔 손해를 보더라도 명분과 의의에 맞춰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꼭 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진정한 보수죠. 오늘날 보수와 좀 다른 사람들이에요. 예. 자, 하여튼 그러면 한번 또 읽어보자. 자, 개화 정책과 이제 외세 침략에 반발해서 먼저 유생충을 위하여 위전 척사 운동이 형태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성리학을 정통사상을 신봉하는 조선사에서 위정이라는 건 정황이 성리학을 수호하는 거고, 그 당시 성리학은 우리 거죠. 조선 성리학에 입각해서 우리 걸 수호하는 것이고, 척사라는 건 성리학 위에 모든 것을 종교나 사상을 배격하는 것이죠. 자, 의정척사는 정학과 정도를 지키고 사학과 이단을 물리치는 뜻이다. 그래서 초기 이제 위전척사 운동은 이항로 기정직 같은 사람들이 주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후 유인석 최익현 등에서 계승되었다. 자, 그 다음에 위전척사 운동이 1860년대에 서양의 통상 요구에 대응해서 서양과의 교역을 반대한 통상 반대 운동이 일어났고요. 이때 이제 통상 반대 운동이 일어날 때는 이제 척가 주전론, 서양의 무역을 침입해서 대항한다. 약물 금단론, 양압 배척론, 통상 반대 운동을 이제 일으켰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서양 무역에 침입되면서 척가 주전론이 일어나 그 당시 대원군의 통상 수요 거부 정책을 뒷받침해 줬다. 자, 그다가 이제 강화도 조약 이제 전후해서 1870년대에 들어가면 문호 개방을 전후로 외항일체동 개항 불가능으로 개항 반대 운동을 전개했으며 그다음에 조선책이 유포되니까 개화 정책 추진과 조선책 유포에 반발해서 영남 만이소 등 개화 반대 운동을 전개했고 자 나가서 위전척사 운동은 1880년대 이래로 일본의 침략을 정하는 항일 의병 운동 계승되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의의와 한계가 또 나와 있어요. 의의를 보면 자 위전척사 운동은 당시 외세 침략성을 잘 파악하여 정치 경제적인 면에서 강력한 반침략 반외세 자주 운동을 추구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예, 의의. 자 그러나 한편으로 조선 왕조의 전제주의적인 어떤 정치 체제, 그 다음에 지주 중심의 봉건적 경제 체제, 양방 중심의 차별적인 사회 체제, 그리고 성리학적 유일사상 체제를 유지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한계가 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의의 한계 기억을 해두시고, 여기에 이제 최익현의 개항 반대 운동과 이만소의 개항 반대 운동, 영남 만이소, 요거는 꼭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아. 요 사료는. 그래서 요거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고, 이 최익현의 개항 반대 운동 관련된 내용이 이만소의 영남만이 운동도 반대 운동이 나올 거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수능에도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 뭐 이렇게 이제 각각의 나라들 일본에 개항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놨죠. 자, 그럼 한번 좀 읽어볼게요. 자, 위전 척산론자는 외국과의 통상 및 개항 및 개화 정책에 반대한 이유는 서양의 공산 불가
공업생 이건 무한하죠. 예. 우리나라의 농업 생산물 그러니까 손으로 만들고 유한하잖아요. 무한한 거와 유한한 것이 부등가로 교환하면 당연히 우리나라가 손해겠죠. 그래서 경제적 파벌이 올 수 있다. 그리고 일단 문호를 개방하면 일본을 비롯한 열강의 계속된 침략을 막을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최익현은 개항 불가도는 하이든에 입각한 문화사상적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 제국주의 침략을 간파했다는 거. 그러니까 좀 현실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정확한 인식을 했어. 어.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자신의 목을 쳐달라는 뜻에서 도끼를 들고 궁궐 앞에서 엽서상선 도끼를 든가 보면 도끼를 그 궁정 기둥에 박았죠. 박고 땅을 엎드려서 복합을 하죠. 복합상소를 했다. 그래서 지부복골 척하이소를 청했고 또한 1881년에 2월 이만손 등 영남 유생된 고종에게 항주시의 조선 침략과 정부의 개화 정책 비판한 상소 영남 망인소를 올리고 김홍지 탄핵을 주장하면서 이것이 꼭 개화 반대 운동 확대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한번 15년 개정에서 한번 좀 또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뭐 앞에 있는 내용은 거의 비슷하고 자, 여기는 이제 좀 보면 이항래 척하주전론 사설이 있어요. 이항래. 네. 그래서 이제 이항래 척하주전 한번 읽어보시고 네,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해당을 넘어가서 잠깐만요. 자, 개화정책 반발 거세지다. 104페이지 내용을 보면 자, 여기 보면 최익현은 병인 양요 때 주전론을 펼쳤던 이항로의 제자예요. 이 사람이 노론 쪽에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외항일치론을 주장을 하면서 일본과 조약 체결을 반대했다. 양방 중심의 어떤 그 정통 질서를 지키는 그의 행동은 하이든 얽매여 국제정세를 얻었다는 비판이 있다. 하지만 일본 조약 체결이 본질적으로 경제적 침략에 입각한 연결되는 예리하게 태도를 보였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언급한 건 처음에는 하이든이지만 이 사람들도 이제 나중에 1900년대 들어가면 국제 정세에 대해서 알게 돼. 그래서 일본의 침략을 하이든적 관점이 아니라 만국공법적 관점에서 이제 접근해서 비판하죠. 예. 아직까지는 하이든적 관점을 가지고 이제 접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이모군란을 보죠. 이모군란. 자, 이모군란은 1882년에 일어났어요. 자, 이모군란을 보기 전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근대 흐름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 근대화는 반봉건 반침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펼치는 과정에서 위로부터든가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 위로부터의 개혁은 이제 그 처음에 이제 개화 정책들 해갖고 갑심전변, 그다음에 갑오 을미개혁. 자, 갑신전변이나 갑오 을미개혁의 공통점은 뭐냐면 반봉건적인 성격이 있어. 그거는 자,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아래로부터의 개혁도 이제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모군란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동학농민운동이야. 그 이모군란은 여기는 반봉건 없죠. 반봉건 없고 반외세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흥성대 원군도 모셨던 것도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죠. 자, 동학농민운동은 아래로부터 반봉건과 반외세가 동시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로부터 흐름과 아래로부터 흐름이 하나로 합쳐진 것이 뭐냐? 이런 것도 하나로 합쳐진 게 뭐냐면 독립협회죠. 자, 독립협회는 반봉건적인 성격이 있어요. 근데 반외대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좀 약간 미흡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러시아나 이런 거는 반대했지만 뭐 영국과 미국은 상당히 우호적이었잖아요. 네, 이런 걸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위로부터 흐름을 또 살펴보면 그 갑오 을미 개혁 때 이제 더 나가서 무슨 개혁이 있었어요? 강무 개혁이 있었죠. 그래서 강무 개혁은 갑신전변과 갑오 을미 개혁이 급진성을 비판하면서 구본 시점을 내려서 점진적 개혁을 주장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뭐냐면 봉건적인 측면에서 반봉건적인 측면에 볼 때는 약간 이제 완전하게 뭐냐면 약간 봉건은 아니야. 예, 중간 정도야. 예. 그리고 반외세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게 갑오 개혁이죠. 그래서 이제 반봉건과 반외세 관련된 측면에서 그 당시 구한말 때 일어난 정치 사건들과 이런 것들을 이제 어, 정리를 해봤어요. 구한말 때 일어난 여러 가지 정치 사건들은 주제별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배경, 가정, 어, 결과 이렇게 이제 정리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이모군련을 보죠. 이모군련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뭐 이모군련의 배경은 여러 가지도 볼 수 있어요. 일단 개화파와 수구파의 대립, 민주세력과 대영구의 갈등, 그리고 이제 일본 세력 침투에 대한 국민의 반발. 이건 이제 일본이 쌀을 많이 유출하다 보니까 쌀값이 이제 폭등되고 이 쌀값을 기준으로 물가가 폭등되고 농민이 몰려가고 그 농민들이 대규모 도시 빈민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모군련 때 도시 빈민이 많이 참여했던 것들이 그런 이유고 그 당시 개항식 때 그 일반 민중들은 그 개화 정책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해서 전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약군이라고 하는 말들이 요게 나죠. 훈자 붙은 거는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뭐 장사꾼 뭐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 그 외에도 뭐 민실파의 부정부패, 구식군대의 어떤 차별, 어, 거기에다 이제 도시민의 유익과 빈민들의 증가, 어, 이런 매간 매직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갖고 이제 일어났다. 자, 그래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예, 제가 자료를 찾아가지고. 예. 자, 개화 정책과 외세 침략에 대한 반발은 유생층뿐만 아니라 구식군인들에 의해서 일어났다. 조선 정부는 신식군대를 양성하기 위해서 별기군을 이제 창설했으며 종래 5군형을 무의형과 장형 2형으로 개편됐죠. 이 과정에서 상당수 군인들이 실직했으며 2형으로 개편된 구식군인들도 신식군대인 별기군에 대해서 열악한 대우를 받았죠. 그리고 이제 임오군란 99군대 차별에 대한 불만과 폭발이 일어났죠. 그 대표적인 이제 그 계기가 됐던 사건이 도봉소 사건이야. 이 도봉소 사건인데 이 도봉소 사건은 이제 여러분들 많이 좀 들어봤을 거예요. 그때 이제 1882년 6월 5일 날 선해청의 이제 창고 도봉소에서 그 무이용 소속의 그 군병들이 밀린 월급을 이제 받는 과정에서 이게 충돌이 났어. 월급을 받았더니 거기에 쌀이라든지 쌀만 있는 게 아니라 모래라든지 뭐 겨 같은 게 섞여 있잖아요. 밀렸던 월급도 이제 거어봤는데 그게 이제 폭발돼 일어난 거죠. 그러면 그 당시 왜 그게 밀렸냐? 그 당시 월급을 쌀로 받았는데 그건 뭐냐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본이 이제 위에서 개항된 후에 쌀이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쌀값이 뛰었기 때문에 그 군인들에게 지급할 그것들이 없었어요. 쌀이. 하여튼 열받은 이제 군인들이 이제 결국에는 불만의 폭발이 일어났고 1982년에 구식군인들은 대원군의 도움을 청하고 왜냐하면 대원군이 이제 세국 정치의 상징물 아니에요? 예, 그 상징 인물이죠. 전국 고관대 집을 습격하여 파견한 편, 그 당시 일본인 고관들, 그러니까 신식군대를 가르쳤던 일본인 고관들을 죽이고 일본 공사관을 습격했죠. 또 민중들이 합세한 가운데 군군을 난입해서 민씨 정권의 고관들을 살해하고요.
그때 이제 민씨가 명성황후가 어, 완전히 죽은 걸로 이제 알려졌죠. 그때 이제 전란 중에 난중에 명성황후가 죽었다. 그래갖고 심지어는 그 대원군이 복귀하면서 명성황후 국장까지 준비를 하고 그랬는데 명성황후 죽지 않고 어디로 가냐 충주 장호원에 피신했어. 자기 외가 있는 쪽으로. 자, 그래서 이제 피신했고 일본 공사관은 탈주해 일본에 도주하는 사태가 이뤄졌다. 그래서 명성황후가 충주 장원에 피신했고 그때 이제 명성황후 국장까지 지내는 그 내용이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어요. 이게 뭐하고 좀 약간 비슷하냐면 후에 이제 명성황후가 진짜 죽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칼로 해갖고 죽잖아요. 을미사변 위에. 예. 근데 을미사변은 비슷하게 그 상이야. 그러니까 이제 잘 읽으면 어 이게 그 이모군란 때가 아니라 뒤에 이제 을미사변 때문에 이렇게 된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한때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모군란 때. 예. 그래서 이제 뭐 심지어는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흥성대원군이 명성을 죽은 걸로 알고 국장도감까지 만들어갖고 이제 장사도 막 장례도 치르고 그런 이제 액션도 취하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이모군란 이후에 이제 대원군이 재집권했잖아요. 예. 자, 근데 이 재집권이 오래 있지 못했어. 이 사람은 이제 재집권하자마자 예전에 제도를 다시 부활시켰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도 이제 여기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사람이 집권을 하자마자 일단 통일기모함을 확보하고요. 그다음 오군영하고 상군부를 부활시켜요. 이거 푸세베도 있어요. 그다음 도굴 협파하고 그다음에 어 주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동종 같은 거 있죠. 상평통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남발을 어, 금지하죠. 네. 자, 이런 개혁 정치를 추진했지만 이게 청군의 개입으로 34일 만에 끝나버려. 예. 하여튼 이로 인해서 조선을 둘러싼 청일 양국 간의 어떤 대립이 이제 초래됐고 일본은 조선 내 거주민을 보호한다는 목적에서 군대를 파견한 움직임을 보였고 이에 청은 가만히 놔두면 일본이 이제 뭐냐면 군대 파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군대를 3천 명 파견해. 그래서 그 당시 대원군을 군란의 책임자로 청에 압송을 했고요. 일본의 무력 구실의 개입을 없애려고 했죠. 이때 이제 조선은 일본과 재물포 조약을 체결하고 배상금을 물게 되고 그 당시 이제 일본 공사관의 경비를 병을 주둔을 인정했다. 그리고 이제 사제단을 파견하죠. 이게 이제 제3차 수신사예요. 제3차 수신사를 파견했죠. 자, 그리고 이제 이모군란 이후에 청은 그 위안스카이가 오죠. 위안스카이 유명하죠. 원색에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배신의 왕으로서 이제 잘 배신을 많이 했죠. 예, 이건 뒤에 중국사 할 때는 좀 얘기하고. 자, 위안스카이 등이 이제 지휘를 이제 군대에 상주시키고 군사적 역할을 행사했고, 그 다음에 고문을 파견했어. 그래서 마쟁차나 멜란도프. 요 쪽에서 이제 마쟁차는 중국 사람이고, 이 멜란도프는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원래 독일 사람이에요. 예. 독일 사람인데 왜 청나라 고문을 왔냐? 원래 이 사람이 청주지에 독일 영사관에 근무를 하다가 이용장의 추천 통일기무암에서 참의와 허판을 지냈던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나중에 개화방법을 이제 둘러싸고 김옥근 같은 이제 사람들과 국진기가 대립을 했죠. 근데 이 사람이 좀 약간 뭐 이상한 게 그 청나라 그 고문을 왔으면 청나라 월급 받았잖아. 그럼 청나라를 위해서 뭐냐면 권익을 위해서 그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청나라의 이익을 저버리고 러시아에 붙어갖고 또 러시아와 이제 우리나라 수교하는데 도와주고 등등 하게 돼요. 근데 나중에 쫓겨나 이 사람이. 예. 하여튼 이때 공을 파견해서 내정과 외교 문제를 깊이 관여하면서 그 당시 조선의 자주권을 크게 이제 손상을 했죠. 그 이때부터는 이제 좀 약간 정통적인 사대 관계가 아니라 청나라가 제국주의 관계로 바뀌게 돼요. 예, 이런 관계가. 예,
그래서 이제 본격적 간섭을 하기 시작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은 산미수용무역 장벽을 맺었다고 했죠. 이모군란 이후에. 그래서 체결해서 청산인들의 이제 통상 그 특권을 허용하고 경제적 침략을 받게 되었다. 자, 그리고 다시 집권한 민실파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믿을 만한 게 청나라밖에 없다. 그래서 친정 정책을 하게 되죠. 물론 이제 하도 간섭이 많다 보니까 나중에는 또 청나라와 손절을 하게 돼. 이건 뒤에 좀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그 관련된 내용을 한번 또 15년 개정에서 한번 찾아서 얘기를 해볼게요. 해당 교과서 좀 보면, 자, 여기 임오군란의 배경에 대해서 좀 여긴 더 설명을 좀 하고 있어요. 해당 교과서 좀 보면, 자, 고종이 친정 이후 외척 세력인 민시가문 인사들이 어, 대거 등용해서 정치를 운영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민시 집권 세력들 매간 매직을 일삼게 되면서 세도 정치의 부정부가 재현됐다. 예. 그래서 이 민시 일파들이 쭉 나오죠. 민승호, 민경우, 그 민경우, 민혁인 이런 사람들인데 그 뭐냐면 끝이 다 안 좋았어. 이 사람들 보면. 예. 자, 한편 이제 당시 군인들이 90군대 제대로 그 뭐냐면 급료를 받지 못하고 가족들과 함께 장사나 수공업 등을 하면서 도시 하층을 이루고 있었고 이건 왜 그랬냐? 그 당시 개항후 외국 상품이 들어오면서 쌀이 유출되면서 이들이 어려움을 가정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처럼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거는 그 당시 도시 하층민도 마찬가지예요. 이 도시 하층민들이 상당수가 농촌에서 들어온 유이민들이거든. 유민 출신이야. 얘네들이 왜 들어왔겠어요? 쌀값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쌀이 돈이 된다는 거 아니까 다 농을 이제 사들이기 시작해요. 지주들이. 그러면서 거기에 쫓겨났던 이제 농민들이 다 도시로 유입됐는데 그런데 쌀이 부족하니까 쌀을 매겨서 다른 물가도 같이 연결돼 있거든요.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게 된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나중에 그 군인들이 봉기할 때 같이 이제 도시 하층민도 같이 봉기를 했던 거죠. 자, 이상 계약 정책이란도 창설된 별기구는 여러 면에서 좋은 대우를 받았는데 99년대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계약 정책 불만을 커졌다. 자, 이런 상황에서 1년 넘게 밀린 금융을 받은 쌀이 모래와 겨가 섞여 있자 그동안 참아 있었던 분노가 폭발됐고 군인들이 많이 살던 서울의 왕십리, 이태원 등지에 봉기를 촉구하는 등 통문이 돌려졌고 군인뿐만 아니라 많은 도시 하층민들이 붕괴와 합세했다. 예,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군인과 민중들은 흥성대원군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고, 그 다음 별기군인 일본 교관을 죽여 일본 공사관을 습격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밑에 흥성대원군의 이제 뭐냐면 개혁 정치에 대해서 좀 잠깐 언급됐죠. 별기군과 통일기원이 폐지된 등 개혁 정책을 폐지했고 왕비가 사망했다고 발표하여 궁중을 달랬다. 근데 실제 왕비는 장호 도망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이모군란과 흥성대원을 볼게요. 어. 자, 여기 보면 개항과 개화 정책의 사이가 혼란해지고 생각했던 민중들은 혼란했던 생각 민중은 흥성대원군을 이상적 지도자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동기를 일으키는 군중들은 대원군을 만나 이후 가격해지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무장 봉기에 대한 대원군의 무기는 있으면 진작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흥성대원군 다시 집권하면서 사정이 나아질 걸 기대했던 군중들이 흥성대원군에 재집권하자 해산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흥성대원군은 그 이제 뭐랄까요? 나중에 동학농민운동군하고 또 연결돼요. 동학농민운동도 흥성대원군을 좀 뭐냐면 모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모시려고 했죠. 연결해 갖고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흥성대원군이 이제 군중들의 진정시키기 위해서 왕비의 국상을 발표했지만 대신들이 시신이 없는 장례를 치는 걸 반대 장례가 지연됐고 이때 이제 무역별감 홍제이가 군병들에게 왕비가 자신의 누이다고 속여서 탈출시켰다. 왕비를. 홍계호는 이 공으로 주명되어 동학농민운동 때 경군을 이끄는 초토사로 또 임명됐죠. 그래서 혹자는 홍계호하고 명성황후가 짝짝꿍 되지 않았느냐. 내연 관계였다. 그런 설이 있어요. 그래갖고 예전 그와 관련된 영화도 하나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좀 그래갖고. 자, 미래는 넘어갈게요. 자, 미래는 이제 여기는 각자 읽어보시고, 자, 여기 보면 재물포 조약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조선이 일본 관리대 유족들에게 배상을 주고 그 경비를 이제 해줄 거라는 게 있는데 그 경비병을 둔다. 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재물포 조약은 동학독립운동 때 일본이 이제 청나라 파견된 걸 통보받았잖아요. 통보받은 거는 청진조약인데 파견된 것은 이 재물포 조약에 입각한 거야. 그래서 그 당시 거주하고 있는 거름 자국민들 보호한다는 이유로 재물포 조약에 보면 그 내용이 있죠. 어, 일본 공사관에 군인을 둔다. 그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파견을 했어. 예. 이건 좀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 또 본 게 그 자주 독립을 상징 태극기 있는데 요 태극기가 이제 제작이 되는데 이 태극기 제작을 관련돼서 두 가지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첫 번째서는 조미수 통상조약 때 처음 제작했다. 그래서 있고 두 번째는 제3차 수신선 때 그때 이제 제작했다. 두 가지 설이 있거든요. 자, 하여튼 요게 있다는 건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고 이만 각자 읽어보시고요. 예.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뭘 보냐면 개화당의 형성과 활동 내용을 볼게요. 자, 여기에는 개장적인 온건개혁파, 뭐 급진적 개혁파 요 내용들이 나오는데 온건개혁파와 급진개혁파 관련된 내용이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에 나왔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온건개혁파 성격과 급진개혁파 성격. 예. 요거 이제 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제가 두 번째 타임 때 얘기를 안 한 것 같아. 인증번호를 21번이야. 21번. 두 번째 인증번호는 21번입니다. 자, 요거 하기 전에 온건개혁파와 급진개혁파 이제 관련된 특징을 얘기하기 전에 그 이들의 특징, 온건개혁파, 급진개혁파의 특징들을 한번 초도 정리하고 나서 읽어볼게요. 자, 기본 강의 내용을 좀 피면 자, 여기 온건개혁파하고 급진개혁파가 있죠. 네, 이거 좀 볼게요. 자, 온건개혁파는 이제 사대당이라고 그러죠. 사대당은 이제 왜 사대당이냐? 청날 사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진 거야. 네, 급진개혁파, 개화당을 보고. 그래서 이 온건개혁파, 급진개혁파의 큰 차이점은 그 개화 속도의 차이점도 있지만 청에 대한 인식 차이도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온건개혁파의 이제 주요 인물은 김홍지, 뭐 김유신, 어영준 이런 사람들 민심 정권과 결탁했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급진개혁파는 김옥균, 박용호, 홍영식, 서강법. 그 다음에 개혁 모델은 청의 양모운동, 온건개혁파들은. 그 다음 급진개혁파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이제 했죠. 거기다가 이제 문명개화론 같은 것들을 또 했고, 그래서 이제 문명의 우리는 야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명화되기 위해서는 일본과 서양의 문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해요. 근데 이에 대해서 온건개혁파는 뭐냐면 조선은 유교에 개화된 내용인데 문명화된 국가다라고 인식을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인식 차이가 여기에서 또 나타나죠. 그러니까 정치적 입장을 때는 이들은 친정 사대 정책이야. 예, 친척 사대 정책. 그리고 이들 급진개혁파는 청해 간섭과 청해 사대 정책에 불만을 품었던 사람들이고요. 외교론하고 이제 계약속들 보면 양철 체제 외교는 있죠. 청해 사대 관계와 국제적 평등 관계를 동시에 인정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양철 체제로는 6일주의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 제시를 했다고 했죠. 예. 자, 근데 이제 이에 반해서 급진개혁파는 청해 종속에서 벗어나서 조선의 독립을 강조해요. 이게 자주가 아니라 독립이야. 이제 그리고 개화 속도는 신중한 개화를 추진하는 데 반해서 신중한 개화 정책은 오히려 외세 간섭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 빨리 이들 처리해가지고 개화를 해갖고 이들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 너무 급했기 때문에 급진 나중에 갑신정변 이런 것도 일으키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은 온건개혁파는 그 앞에 이제 청라 양모운동을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양모운동의 내용이 뭐야? 중체서형이죠. 중체서형과 비슷한 동도서기론을 지시해요. 그 동도서기론이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어. 그래서 동도서기를 통해서 온건한 개혁을 추구를 하려고 했고,
요거는 성리학적 전신은 유지하고 제도는 유지하고 기술만 수용하다. 그러니까 중체 소용하고 비슷한 개념이야. 그다음에 일본에 보면 하온양제라는 게 있죠. 야마토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서양의 제도를 수용하자. 이거 비슷한 개념인데요. 정치 제도와 사회 제도는 소극적인 데 반해서 급진 개혁은 서양 기술뿐만 아니라 어, 문명 개화론처럼 사상 제도와 도입을 통해 급진 개혁을 주장해요. 대개 보면 이제 그 정부의 어떤 정책들은 이 온건개혁파들 입장에서 이제 추진했어요. 그래서 동도 서기론에 깎여 갖고 이제 서양의 다양한 문물들도 받아들이고 그죠? 예, 하여튼 그래서 이 동도 서기론 내용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도서기서는 법과 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고 서양의 발달된 과학기술과 상호제도를 수용해 자강을 깨다. 서양의 침략 극복하는 주장이고 성리학적 가치를 지키면서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 뭐 그런 논리예요. 자, 이게 이제 윤석열 상소에서 보이는데 이게 기출 관련된 상소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군신, 부자, 부부, 부모, 장유의 원리, 상강유리, 오류는 하늘로부터 얻은 성에 부여된 것으로 천지에 통하고 만구에 불변하지 않은 이치로서 위에 있는 것을 도라고 한다. 이건 이제 받아들이는 거지. 예. 아니, 이거는 지켜야 되는 거죠. 동도죠. 그다음 배수의 무기 농기구는 백성을 편하게 하고 나라를 이익이 되는 곳으로 모두 바꿔서 드러나는 곳으로 기지도가 아니다. 어, 오늘날 이거는 그냥 서기에 해당하죠. 그리고 오늘날 나라를 다스린 자는 서양의 문물에 편리함을 인정하지 않고 고지의 불편을 뒤집어 쓴다면 이것은 부강의 도를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동도서기적 개념이 등장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급진개혁파와 온건개혁파 중간에 서 있는 인물이 있어요. 예, 이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 육일준이라는 사람이야. 육일준. 육일준은 앞에서 얘기한 좀 보빈사이드로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비 유학생으로 그 뭐냐면 그 미국에 머물면서 고등학교 단계까지 막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 육일준은 분류상은 뭐냐면 온건개혁파인데 이 급진개혁파하고 또 친해. 이 사람이. 그래갖고 나중에 갑신전병이 나니까 급진개혁파 사람으로 엮여가지고 이제 의심을 사가지고 육일준을 귀국을 하라고 이제 명령이 내죠. 안 가면 자기 가족들 다 죽으니까 어차피 이제 가면 죽거나 뭐 유폐당하거나 그런 거 알고 삥삥 들어갖고 이제 서양 여행도 해보고 어차피 좀 갇혀 지낼 거 생각해서 그래갖고 이제 그 쓴 책이 서유군문이라는 책이잖아요. 이 책은 이제 북한군 혼용체로서 쓴 최초의 단행본 원문일치를 주장했고 후에 이제 큰 영향을 주죠. 그래서 보빙사 파견 후에 미국에 남아서 유럽을 도하면서 쓴 기행문이다. 그래서 육일준이 돌아오고 나서 잡혀서 한동안 유폐가 당해요. 이 사람이. 자,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뭐라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주장을 하냐면 그 서양의 정치 기술, 서양의 정치 제도는 뛰어나다는 걸 인정해. 네, 의회제도 있죠. 의회제도나 입헌군주제. 근데 이런 서양의 그 정치 제도가 뛰어나는 걸 인정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예전부터 전제군주제 국가였기 때문에 이것도 입헌군주제는 우리나라의 수준이 안 맞다. 민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기는 그래서 전제군주제를 유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유일주는 약간 이제 뭐냐면 온건개혁파지만 급진개혁파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이런 측면을 볼 때는 온건개혁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뭐냐면 항성순보 등에서 주식 발행 및 사장 선출 등을 소개하고 회사 그리고 그 근대적 상업체제와 회사제도 도입 등을 주장했던 또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개항을 전후해서 정치 세력을 성장한 개혁파는 1980년대와 정계에 진출하여 정부의 개화 정책을 뒷받침하고 개화 운동을 추진했다. 그런데 개화파의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화파 내부에서 개화 정책의 추진 방향과 방법론을 달리한 두 가지 흐름이 나타났다고 했죠. 그래갖고 청나라에 대한 인식과 개화 속도 등등의 차이를 둘러싸고 일어났는데
이게 하나가 이제 온건기압하고 또 하나가 그다음 급진기압파.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자, 당시 대표적인 정치가라고 할 만한 김홍직, 김윤신, 어영준 같은 민심정권을 결탁하여 청의 양무운동을 이제 역할 모델로 삼고 전지적 개혁을 추구했는데 이들 개혁 온건파, 개혁적 온건파 또는 사대당이 나간다. 자, 이에 대해서 김옥균, 박용호, 홍영식, 서강복 등 수장파 관리들은 청의 내정 간섭과 청에 유존하는 정부 정책에 반발했고 더욱이 청의 간섭으로 정부의 개화 정책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하면 현실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래서 범법적 개혁파, 얘네는 법과 제도까지 고치자는 얘기예요. 이들 또 개화당이라고 하죠. 개화당. 이들은 청의 간섭을 물리치고 자주 독립을 이루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못 받아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다. 예. 양우운동과 좀 차이가 있죠. 이모군란 이후에 박용호가 수신사로 일본을 파견했을 때 김옥균, 서강문도 동행했고 이들은 자신들이 직접 일본의 놀라운 발전상을 보고 근대적 국정개혁의 시급함을 적신에 느꼈다. 자, 이후 김옥균을 중심으로 개화당 요인들은 고종의 신임을 받고 여러 가지 개화 정책을 추진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종이 그 김옥균을 비롯한 이런 급진적인 개화당들을 젊은 인재들 뭐냐면 신임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갑신전변 때 배신을 때린 거죠. 자, 예컨대 이제 박용호 같은 사람은 방문구를 설치했어. 네. 그래서 방문구를 설치해서 한성순고를 간행했어요. 그래서 이게 최초의 신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신문이 좀 약간 반청적 성격이 되게 강해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한성순고를 있다가 나중에 이제 갑신점에서 방문구가 없어지거든요. 불타 없어서 다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원공개 아파트를 이제 이어봤죠. 이건 한성순보에서 이제 주보로 바뀌어. 한성 주보로. 한성 수보는 15일마다 10일마지죠. 10일마다 하는 건데 이 주보는 7일마다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온공개 아파트들이 이제 주도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이제 그 유학생을 파견 군사 기술 학술 등을 배우겠고 그다음 앞에서 이제 홍영식 같은 사람은 우정국 설치를 또 주장해준 고빙사 다녀와서 예. 자, 그 개화당은 일본부터 개화 운동에 차관도이 실패했어요. 원래 이제 일본이 구두로 그 당시 수인상 올 때 이제 너희들이 이제 뭐냐면 개혁을 하면 돈을 내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믿고 이제 뭐냐면 일본의 차관을 도입해서 개화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죠. 근데 이에 반해서 용공개화파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개혁하면 당오전, 그러니까 이제 멜렌도프인데 이 멜렌도프 이런 사람들은 당오전을 이제 뭐냐 발행을 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죠.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발행할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니까 안 된다 해서 급진기업에 반대를 했잖아요. 그래서 큰 소리 쳐놨는데 이게 이제 일본에서 처음에 약속해서 이제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나 보니까 못 주겠다는 거야. 정식으로 이제 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치자금 조달도 어렵고 그리고 입지도 어떻게 돼요? 축소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자, 그 과정에서 이제 갑신전변이 일으키게 되는 거죠. 정치자금 조달이 어렵고 민실파를 중심한 친천 세력의 견제가 난로 심해져 개혁 정책을 뜻대로 밀고 나갈 수 없었다. 예,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갑신전변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개혁과 관련된 분류된 내용을 한번 개정해서 좀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이제 온건개혁파와 급진개혁파 관련된 사료가 있는데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예. 그리고 이제 온건개혁파는 이제 요거 관련된 사료 김유신이 이거 관련된 사료는 예전에 기출 나왔으니까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동도소기와 관련돼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방문국과 관련된 내용이 있죠. 한번 좀 읽어볼게요. 네. 1983년 설치되어 신문이나 잡지의 편찬에 인쇄를 맡았던 기관이고 한성국 판유도 있던 박용호가 만들어진 신문 발간을 추진했으나 그가 이제 그 강주 유술 자천되면서 온건개혁파에서 한성순보가 발간되었다. 예. 요건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한성순보는 이제 요때 발견되고 온건개혁파가 이제 만든 건 한성주보예요.
잠시 폐간됐다가 한성 주보를 만들었어. 요거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합파 분할에서 이제 동도서기를 주장했다고 했죠. 얘네들이 김홍지, 김윤시, 어용진, 원공계합하는 청과 정통적인 우호 관계를 유지하여 열강의 침략부터 조선의 독립을 보존하려고 했고 청의 양모운동을 본받아 동도서견을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했다. 이는 조선의 정통적 유교 질서를 유지하고 서양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여 개혁을 이루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자, 우리의 정통적인 제도와 사상을 동도를 지키면서 서양의 근대적 기술과 가, 서기를 받아들이는 주장이다. 청의 중제소연과 일본의 하옥량제와 유사하다. 예, 이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당 교과서를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있는데 어, 보빙사 일행을 이제로써 이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 가서 서양 근대 문물을 직접 목격해서 세계 박람회를 관람했고 그 미국에 다녀온 혼용식은 처음부터 독립하여 미국처럼 빨리 서구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을 확고했다. 반면에 이 민영이라는 사람이 있죠. 미국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움을 주는 상황이 아니고 아니면 깨닫고 청의 외교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걸 생각했다. 그래서 보빙사를 다녀와서 이제 홍영식과 그냥 민영익의 인식 차이예요. 네. 이 민영익도 좀 뭔가 평판이 별로 안 좋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나중에 을사조약을 맺을 때 그때 이제 자살나죠. 순국하잖아. 그래서 좀 나중에 이제 죽었기 때문에 약간 이제 뭐냐 좀 좋게 평가받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모군란의 청의 간섭이 심화되면서 계하 사상과 계하 방식과 청의 태도를 둘러싸고 급진계합화, 온건계합화 나누죠.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도 한번 읽어보고요. 관련된 사료들. 음. 그리고 밑에 보면 자, 김옥근과 박용은 홍영식 등 급진계합화 생각이 달랐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본의 메이지 유시를 받아서 서둘러 문명 개혁을 하려고 했다. 예. 그 문명 개혁 관련된 내용을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고 이를 위해서 정통적인 중화 질서를 벗어난 급선무라고 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갑신정변을 보죠. 갑신정변. 자, 이 갑신전변은 너무나 알다시피 누가 일으켰죠? 급진계합파들이 일으켰죠. 급진계합파들. 어. 자, 갑신전변을 이제 일으켰는데 일단 뭐 갑신전변의 배경은 여러 가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일단 살펴보면 이 갑신전변은 이제 1884년에 일어났죠. 그래서 갑신전변 성격이 아까 지금 한 거죠. 반봉건, 반외세 중에 반봉건은 있지만 반외세는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위로부터의 근대화 운동이죠. 거기에 참여했던 그 급진파 개혁자들 김옥균을 중심한 사람들은 대개 노동 명망가 출신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 이렇게 병역을 개혁을 안 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높은 고관직까지 올라가고 떵떵거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기득권을 버리고 이걸 했다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어. 예, 이 갑신전면은 자 일단 이제 뭐 갑신전면의 이제 그 국내적 배경 보면 일단 뭐 그 개화 정책의 후퇴를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민시 정권에선 동도서기 입장에서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되게 소극적이었고 그다음에 급진개혁파의 친정 사대파의 갈등 그리고 이제 국가 재정 개혁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민시세력하고 대립 그리고 이제 이때 일본에서 차관을 도입했다는 게 급진계합파의 방법이었고 근데 이제 이에 반해서 멜렌도프 같이 공공계파들은 방호전을 이제 발행하자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국외적으로 보면 청나라와 프랑스 간에 전쟁이 나요.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일부가 철수를 해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들어올 때 3천 명이었는데 1,500명까지 이제 철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 틈을 노려가지고 이제 할 수 있고 그 일본이 이제 만약에 너네들 정권을 익히면 군사적 재정적인 어떤 것들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일본 정부 차원에서 약속이 아니라 다케조 시인치라는 공사가 그냥 개인적으로 약속을 한 것 같아. 예. 뭐 이렇게 이제 했고요. 자, 그러면 갑신정변의 목표가 뭘까요? 또 예전에 이제 뭐 역전을 할 때 갑신정 목표
합리적 그 행위이건 관련돼서 항상 나온 게 있죠. 예. 목표는 민시 정권을 타도하고 타파하고 그다음에 청일 간섭에 벗어나 자주적 근대 국가를 건설하는 거야. 음,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냥 이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임오군란 이후 개야당 세력은 민시정권 요직을 차지한 친정세력부터 탄압을 받았다. 그 개야당 요인들은 청의 내정 간섭과 친정세력의 압박으로 자신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개야 정책이 좌절되자 민시정권을 예, 민주정권을 추진하기 위한 정변을 기획하였다. 그래서 1884년 청구전쟁의 이제 발발로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청군의 일부가 철수하자 자 김옥균 등 비롯한 개야당 요인들은 일본 공사의 지원을 약속을 받은 다음에 그 당시 다케초 신이지의 지원 약속을 받고 만약에 너네들 정변할 경우에는 어, 그 당시 이제 그 일본 공사관을 지켰던 그 일본군을 일부 파견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실행 옮겼죠. 그 개화장 세는 1184년에 우정국 그 개국 축하연 때 이용을 해갖고 그때 정변을 일으켰어요. 그때 이제 사대당 요인들을 주로 민시일족들이죠. 예, 민시일족들을 이제 다 사대하고 개화 정부를 수립한 데 혁신적인 13개, 14개 조 정강을 했죠. 그렇지만 곧바로 청군이 무력을 개입하니까 3일 만에 실패했는데 여기 좀 보면 원래 이제 그 왕과 왕비는 창덕궁에 있었어요. 근데 창덕궁에 있었는데 이 당시 이제 자고 있었던 이제 고종을 강제 깨워가지고 이제 반협박 차원에서 창덕궁에 보면 옆에 조그만 궁궐이 있어요. 경호궁이거든요. 이 경호궁은 그 좀 약간 이제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사는 궁이 아니라 그 칠궁이라 해갖고 되게 빈의 아들로, 그러니까 왕의 그 어머니는 되게 보면 왕비잖아요. 근데 왕비가 아닌 빈 출신의 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이제 빈이다 보니까 따로 이제 종로 사직에 어떤 신주들을 모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들이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따로 신주를 모실 수 있는 궁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게 이 궁은 인간이 사는 궁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신주 단지를 모시는 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죽을 수밖에 없죠. 건물도 몇 집밖에 안 되고 여기를 이제 모신 거야 강제로. 그리고 이제 왕이 명령을 통해서 강제로 이제 협박을 해서 왕한테 그래서 이제 대신들 모여서 다 죽여버린 거야. 살생부를 만들어가지고 예. 왕이 말렸죠.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죽여버린 거야. 그럼 왜 이렇게 창덕궁에서 경호궁 옮겼냐? 창덕궁은 여기 보면 되게 크잖아요. 여기를 다 방어하기 힘들었어. 그 당시 이제 그 일본군이라고 몇 명 이제 개화당이 갖고 있는 군대 가지고는 방어하기 힘드니까 요 경호궁을 옮기면 방어하기 편하겠죠. 그래갖고 이제 옮겼던 거야. 그런데 이제 명성황후가 이제 멋있어갖고 나 도저히 못 있겠다. 나 창덕궁으로 가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징징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모시고 이제 창덕궁을 갔죠. 그러니까 이제 이 틈을 노리고 그 당시 이제 청군이 개입을 한 거야. 예. 그때 이제 그 전에 이제 뭐냐면 일본 공사가 이제 상황을 보니까 실패할 것 같아서 이제 또 청나라와 또 짝짝꿍 해갖고 철수를 해버렸죠. 그래서 결국에는 3일 만에 실패를 끝나게 된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갑신정변의 이제 의미 볼 때 이제 갑신정 14개 정강 내용이 있거든요. 요 정강 내용. 예. 요거 상당히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요거는 좀 쉬었다가 할게요. 요거는요.